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남규입니다. 자, 오늘 공부할 주제는 DDL, 즉 데이터 디스크립션 랭귀지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배웠던 주제인 DML의 경우에는 테이블의 인스턴스를 건드리는 그런 명령어들이었고요. 오늘 배우게 될 DDL은 테이블의 스키마를 건드리는 그런 명령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인스턴스가 생기려면 테이블이 먼저 만들어져야 되잖아요. 테이블이 먼저 만들어지고 칼럼이 정의되고 그리고 인스턴스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사실 명령어의 순서가 있다면 DDL이 먼저 작동을 하고요. 그 후에 인스턴스에 대한 DML을 배우는 것이 순서가 될 거고, 그래서 우리 교재에 보면, 그리고 또 많은 교재들의 경우에 DDL을 먼저 소개하고 DML을 나중에 소개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 우리가 실무에서건 우리 또 학교에서건 DDL을 사용하는 경우보다는 DML을 사용하는 경우가 훨씬 많을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테이블을 만드는 것보다는 혹은 테이블을 변경하는 것보다는 데이터를 집어넣었다가 삭제했다가 조회했다가, 특히 조회, 이런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많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DDL보다는 DML에 훨씬 더 익숙해 있게 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DDL을 같이 공부하는 것보다는 DML을 통해서 사용하는 현황을 한번 익혀보고 그 후에 DDL을 접하는 게 이해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우리는 순서를 DML을 먼저 배우고 그리고 DDL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여러분이 유념하셔야 될 거는 DML 끝난 게 아니에요. DML 중에 기초, 베이직 DML만 본 거고요. 앞으로 DML에 대해서 공부할 내용이 굉장히 많이 남았습니다. 굉장히 많이 남아서 다시 한번 순서를 말씀드리면 DML 중에 기초를 한번 본 거고요. 지난 시간에. 그리고 이제 DDL을 볼 거고 DDL이 끝나고 나면 다시 DML의 나머지 부분을 다루게 될 겁니다. 자, 아무튼 오늘 같이 공부할 주제는 DDL이고요.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첫 번째 DDL로 테이블 생성에 대한 명령어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테이블을 생성하려면 생성에 대한 문법뿐만 아니라 테이블의 이름에 대한 규칙, 그리고 칼럼의 이름에 대한 규칙, 그리고 아직은 생소하겠지만 제약 조건이라는 거에 대한 이름의 규칙 자체를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규칙을 만족하는 이름으로 테이블과 칼럼과 제약 조건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테이블명은 객체를 의미할 수 있는 이름으로 student 아니면은 professor 아니면은 lecture 이런 것들이 되겠죠. 자, 객체를 의미할 수 있는 이름으로 단수형을 권고한다. 복수형을 쓰지 않고 단수형을 권고한다라는 거죠. 이거는 맞고 틀리고 문제는 아니고 권장하는 사항이니까 여러분이 올바르지 않은 것은 올바른 것은 이런 객관식 문제에 대비한다 그러면 알아둬야 될 것 같고요. 테크니컬리는 이 위에 거보다 아래 거는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예요. 다른 테이블의 이름과 중복되지 않아야 한다라는 거죠. 만약에 student라는 이름의 테이블이 이미 있다면 내가 create 테이블에서 student라는 테이블을 만들려고 하면 에러가 난다라는 거죠. 자, 위에 거는 권장사항, 아래 거는 반드시 지켜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거 아마 저희 설계 이론할 때 다 배웠던 내용이라서 간단하게 넘어갈게요. 칼럼명에 대해서는 반드시 지켜야 하는 거는 한 테이블 내에서는 칼럼명이 중복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 A라는 테이블이 있고 여기 B라는 테이블이 있을 때 A라는 테이블 안에 만약에 ID라는 칼럼이 두 개 오는 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A라는 테이블에 ID가 있고 B라는 테이블에 ID가 있는 거는 에러는 발생하지 않아요. 하지만 A의 ID, B의 ID 이렇게 테이블을 통틀어서도 사실은 컬럼이 중복되지 않은 게 더 권장되긴 합니다. 그래서 그냥 ID라고 안 하고 AID, BID 이런 식으로 쓰게 되면 테이블을 전부 아울러서도 칼럼 이름이 겹치지 않게 할 수 있죠. 하지만 그건 권장사항이라는 거고요. 지금은 우리가 다분히
에러가 발생하냐 안 하냐 측면에서 살펴본다면 요것만 기억을 하시면 되겠어요. 하나의 테이블 안에서는 칼럼명이 중복되지 않아야 된다. 다른 테이블하고는 컬럼명이 겹쳐도 에러는 발생하지 않는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아래에 있는 내용은 사실은 뒤에 이그젬플을 보면 바로 알 수 있는 내용이긴 한데 일단 지퍼만 보고 뒤에 다시 보시죠. 테이블을 생성할 때 각 칼럼들은 괄호 내에서 콤마로 구분됨. 이게 뭐냐면 테이블 만들 때 테이블 이름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테이블을 구성하는 칼럼 제목들을, 칼럼 이름들을 나열하게 돼요. 스튜던트 안에 뭐 아이디, 네임, 또 뭐 그레이드 등등 뭐 이렇게 넣게 된다라는 거죠. 그 경우에 그 칼럼들을 콤마를 써서 구분하란 얘기고요. 요건 뒤에 보시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칼럼 뒤에 데이터 유형까지 지정을 해서 만들어야 된다.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아이디다. 아이디가 숫자면 넘버, 문자열이면 캐릭터나 아니면 벌차2라는 그런 유형이 있는데 해서 요걸 두 개를 묶어서 한꺼번에 테이블을 생성할 때 칼럼들까지 나열하게 되는데 그 칼럼들은 괄호 안에 쓰게 되고요. 그리고 콤마로 구분하면서 데이터 타입까지 지정한다. 요거는 뒤에 한번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테이블명과 칼럼명에 대해서 지금은 위에서 테이블명, 칼럼명을 따로 살펴봤었잖아요. 그런데 얘네 둘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특징이 있는데 사전에 정의된 예약어는 사용 불가. 예약어가 뭐지? 뭐가 예약됐는지 어떻게 알지? 예를 들어 우리 배웠던 문법 중에 select라는 게 있었잖아요. 이게 DML이었죠. select도 있었고 from도 있었고 뭐 where도 있고 그랬잖아요. 이런 명령어들. 업데이트 할 때는 set이라는 것도 있었고요. 이런 것들이 다 예약어가 되겠습니다. 문법 사전에 있는 단어들. 테이블의 이름으로 select를 썼다라고 생각해 봐요. 그러면은 뭐 테이블 이름이 select라고 그러면 말도 안 되지만 select 어쩌고 저쩌고 from select 뭐 말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전에 정의된 예약어는 테이블 이름이나 칼럼명으로 사용할 수 없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테이블 이름과 칼럼 이름에는 문자는 사용할 수 있고요, 당연히. 그리고 숫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호는 일부만 허용이 되는데 요 정도를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자, 숫자, 일부 기호 이렇게 허용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문자, 숫자, 일부 기호가 허용되지만 시작할 때는 반드시 문자여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S9라는 테이블이 있을 수 있지만 9S라는 테이블은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반드시 문자로 시작하고 숫자 기호는 시작할 때는 사용할 수 없다. 대신 중간에는 숫자와 일부 기호도 사용된다 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제약 조건명, 제약 조건이 뭔지 모르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프라이머리 키에 대한 조건, 뭐 non null에 대한 조건, foreign 키에 대한 조건 등등이 제약 조건인데 제약 조건에도 우리가 이름을 붙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름을 왜 붙이냐? 예를 들면은 어떤 속성이 다른 속성을 참조하는 그런 제약 조건을 만들면서 이제 foreign key 제약 조건을 하나 만들었어요. 자, 내가 지금 foreign key 제약 조건을 하나 만들었고요. 좀 이따가 생각해 보니까 그 제약 조건을 없애고 싶어요. 다시 풀고 싶어요. 그러면 아까 그 제약 조건을 취소해줘 라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즉 아까 그 제약 조건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제약 조건에 이름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 정도만 지금 기억을 하시고 제약 조건에 이름 부여하는 거는 뒤에 다시 보도록 할 텐데 그래서 제약 조건명도 사실은 이러한 특징은 공통적으로 갖고 있어요. 제약 조건명에도 예약어 사용 불가, 그리고 문자, 숫자, 일부 기호 허용, 그리고 시작할 때는 반드시 문자로 시작하고 이런 것들도 다 동일하게 제약 조건명도 지켜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테이블도 다른 테이블의 이름과 중복되지 않아야 되고 칼럼도 한 테이블에서 중복되지 않아야 되잖아요. 제약 조건은 전체를 걸쳐서 여러 테이블에 대해서 걸쳐서 다른 제약 조건의 이름과 중복되지 않아야 한다. 이렇게 규칙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오라클에서 사용하는 주요 데이터 타입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오라클은 데이터 타입이 굉장히 깔끔하게 정리가 잘 돼 있어요. 얘네가 문자열이고요. 보통 차라고, 캐릭터에서 차라고 읽게 되고요. 얘는 벌차2라고 읽게 됩니다. 차, 벌차2 이렇게 읽게 되고요. 또 넘버, 데이트. 자, 이렇게 캐릭터가 있고 넘버가 있고 데이트 이렇게 존재하게 됩니다. 아래서부터 보면 데이트는 날짜와 시간 정보를 포함하고 있고요. 그리고 넘버는 MS SQL 같은 경우에서는 MS SQL 서버에서는 숫자가 굉장히 세분화되어 있어요. 그런데 오라클은 넘버로 통일해 있고 다만 전체 자릿수와 소수 자릿수를 명시하는 방식으로 깔끔하게 한 가지로 통일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넘버에 8,2 그렇게 얘기하면은 전체 자릿수가 8자리고 소수점 뒤에가 2자리다란 뜻이에요. 그러면은 8 빼기 2 하면 6이니까 앞부분이 6자리, 뒷부분이 2자리가 되겠죠. 자, 그래서 앞에 있는 숫자가, 자, 헷갈리지 마셔야 될 게 앞에 있는 숫자가 정수 자리를 나타내는 게 아니고요. 앞에 있는 숫자는 전체 자릿수, 뒤에 있는 숫자는 소수 자릿수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래서 정수형을 쓰고 싶다, 숫자 중에 정수를 쓰고 싶다 그러면은 넘버, 뭐 예를 들면은 넘버 3,0 이렇게 하게 되면 세 자리 숫자이면서 소수점이 0이니까 정수형을 선언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넘버는 굉장히 간단하고 효율적으로 쓸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문자열 같은 경우에 고정 문자열과 가변 길이 문자열이 있습니다. 고정 문자열과 가변 길이 문자열이 있는데 여기 뭐 바이트 수까지 알아야 될 필요가 있나 싶어요. 요거는 뭐 그냥 참고만 하고요. 고정 문자열이라는 경우는 어떤 만약에 CHAR 뭐 TMP 이렇게 문자열을 하나를 선언하게 되면은 요 문자열 안에 공간이 이렇게 정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공간이 정해져 있어서 그 공간에 문자가 꽉 차건 꽉 차지 않건 이 공간을 그대로 다 차지를 한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4인실에 들어갔을 때 뭐 어디 뭐 호텔을 가서 4인실에 들어갔는데 그 방을 혼자 썼다. 그렇다라고 방을 줄여주진 않잖아요. 아무튼 4인실이지만 혼자 들어갔지만 4인실이라는 거는 정해져 있으니까 그 공간은 그대로 혼자 다 써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고정 문자열이고요. 그렇다 보니까 만약에 어떤 이렇게 비어있는 문자열, 고정 문자열로 선언된 변수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누가 AA라고 넣었어요. 이게 4칸이라고 칩시다. 여기가 4칸이라고 칩시다. 자, 근데 어떤 사람이 A라고 넣었어요. 그러면 B잖아요. B면은 이 뒤에는 그냥 공백으로 채워지게 됩니다. 근데 또 어떤 사람은 AA 스페이스바 이렇게 넣었어요. AA 자, 공백 이렇게 넣었어요. 그러면 여기도 빈칸이 공백으로 채워집니다. 즉 고정 문자열의 경우는 우리가 지정해준 값을 먼저 넣고 원래 정해진 칸에 빈칸만큼을 공백으로 채우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AA와 AA 공백이 동일한 값을 나타내게 된다라는 거죠. 어차피 뒤에 공백으로 채워질 건데 예를 들면 앞에는 공백이 2개가 더 채워지고 뒤에는 공백이 하나가 더 채워진다는 것 뿐이고요. 채워지고 나서 보면 AA 공백 공백 이렇게 해서 두 가지가 동일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와 반대로 벌차2 같은 경우는 가변 길이 문자열을 나타내고요. 문자열의 길이가 그 변수에 들어갈 문자열의 길이가 이미 정해져 있지 않고요. 이렇게 여유가 있게 선언됐다가 만약에 우리가 AA다 라고만 넣게 되면은 얘가 뒤에는 다시 시스템에 반납을 하고 여기서 딱 끊어줍니다. 뒷공간을 차지하지 않아요. AA다 그러면 이렇게 2칸짜리가 되는 거고요. 만약에 이렇게 널찌감치 했다가 AA 공백이다 그렇게 하면 여기까지 저장을 하고 얘를 보내주는 게 되겠죠. 그러면 AA와 AA 공백은 얘는
두 칸을 차지하고 있고 얘는 세 칸을 차지하고 있는 서로 다른 값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기억해 두실 거는 얘는 차는 고정 문자열, 그리고 변수에 할당된 값이 고정 길이보다 작으면 나머지 공백을 채우고, 그렇기 때문에 얘와 얘가 동일하게 인식이 되는 거고요. 벌차2 같은 경우에는 가변 길이 문자열이라고 하고, 변수에 할당된 값이 원래 정해져 있던 길이보다 작으면 나머지 공간은 반납한다라는 거고, 그래서 얘는 두 칸짜리, 얘는 세 칸짜리라서 서로 다르다라는 것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다소 생소한 제약 조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텐데, 우리가 제약 조건이라는 거를 주제로 다룬 게 생소해서 그렇지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미 많이 들어왔던 내용들이에요. 프라이머리 키 알고 있잖아요. 포린 키도 알고 있고 난널도 알고 있고요. 요거 뭐 유니크도 알고 있어요. 체크만 한번 새로 보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프라이머리 키는 기본 키라고 우리말로 번역이 되고요. 개념에 대해서는 다시 소개하지는 않을 거고, 하나의 테이블에 하나의 기본 키 제약만 정의 가능하다. 요거를 오해하면 안 되는 게, 하나의 테이블의 기본 키가 꼭 칼럼 하나로 구성된다라는 건 아니고요. 칼럼 하나짜리 기본 키가 있을 수도 있고, 칼럼 3개로 뭉쳐진 기본 키가 있을 수도 있는데, 아무튼 기본 키는 하나만 정의되어야 된다라는 거고요. 프라이머리 키로 정의하는 순간 저절로 부록으로 따라오는 게 난널 제약 조건, 유니크 제약 조건도 같이 붙게 됩니다. 여기 난널 제약, 유니크 제약이 있잖아요. 얘네들을 모두 포함하는 제약 조건이 프라이머리 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물론 프라이머리 키는 난널이기도 하고 유니크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 테이블을 대표하는 컬럼이 되는 거죠. 지금 마지막 얘기는 뭐냐면, 난널이면서 유니크하면 모두 프라이머리 키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 프라이머리 키는 자연스럽게 난널과 유닉 조건도 갖춰야 되지만, 난널이면서 유니크하다라는 게 프라이머리 키냐? 늘 그렇진 않아요. 즉, 난널이면서 유니크한 거는 프라이머리 키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지 충분 조건은 아니라는 거고요. 자, foreign key, 얘는 다른 테이블을 가리키는 거잖아요. 다른 테이블의 프라이머리 키를 참조하는 속성을 우리가 foreign key라고 하죠. 예를 들면 테이블이 이렇게 있을 때 A라는 테이블에 프라이머리 키가 있고, B라는 테이블에 어떤 속성이 있는데, 이 속성이 A라는 테이블의 프라이머리 키를 가리키면 이 속성은 B라는 테이블의 foreign key다 라고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foreign key를 지정하면 얘가 이제 참조 무결성 제약에 대한 거라고 그랬잖아요. 참조 무결성 제약 조건이 foreign key에 대한 제약 조건인데, 여기서 이제 조금 디테일하게 들어가게 됩니다. 뭐냐면, 우리가 뭐 업데이트를 하든지 딜리트를 하든지 하려고 봤더니 참조 무결성에 위배가 돼요. 예를 들면 어떤 학과 이름을, 어떤 그 사람을 회원 명부에서 빼려고 했더니 그 사람을 멘토로 지정하고 있는 다른 사람이 있다던가, 아니면 그 사람을 부서장으로 하고 있는 부서가 있다든가 등등 해서 foreign key 제약 조건 때문에 업데이트나 딜리트를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때 할 수 있는 옵션, 예를 들면 지금 그 일을 하게 되면 foreign key 제약 조건에 위배되니까 하지 마라고 할지, 아니면 하게 해주면서 아무 문제 없게 수습을 할지, 그런 옵션을 선택하게 됩니다. not null이라는 거는 널 값은 허용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 not null이라고 명시된 컬럼에는 값이 비어 있으면은 인설트가 안 되게 되는 거고요. unique라는 거는 해당 컬럼의 값이 테이블에 있는 모든 레코드에 딱 한 번만 나와야 되고, 한 번 초과해서 나오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아까 난널 제약 조건이 걸려 있으면 그 컬럼의 값이 비어 있으면 인설트가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유니크 제약 조건이 걸려 있으면 그 컬럼에 있는 값이 이미 테이블에 존재하고 있는 다른 레코드의 값과 겹치면은 인설트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제약 조건이 워킹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이 체크라는 거는
그 도메인에서 허용된 값인가 여부를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제약 조건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용할 거예요. 요 문법은 지금 우리 안 봤으니까 좀 어려울 텐데 요렇게 체크라고 명시적으로 쓰게 됩니다. 체크라고 하고 등번호는 항상 99보다 작아야 된다. 이렇게 걸어놓게 되면은 백넘버라는 여기 백넘버라는 칼럼이 있을 때 얘는 숫자로 정의가 되어 있을 텐데 여기 만약에 200이 들어온다던가 아니면 3000이 들어온다던가 하면은 안 들어가게 돼요. 분명히 숫자 데이터 타입으로 지정했는데 왜 안 되지? 99보다 작은 거는 99보다 작은 것만 허용할 수 있게 체크 제약 조건을 걸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해서 요 4가지, 5가지에 대해서 프라이머리 키, 포린 키, 난널, 유니크, 체크에 대해서 제약 조건을 설정하는 것과 어떤 영향이 있는지를 뒤에서 살펴볼 건데 제약 조건의 이름을 명시적으로 부여할 수도 있고요. 아까 그랬잖아요. 제약 조건을 하나 걸어놓은 다음에 아까 그 조건 취소라고 하려면 제약 조건명의 이름을 알아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명시적으로 부여하는 게 당연할 것 같은데 묵시적으로 제약 조건명 없이 설정할 수도 있어요. 다만 묵시적으로 하게 되면 제약 조건명이 없는 게 아니라 시스템이 알아서 제약 조건명을 만들어주고 필요할 때 사용한다라는 거죠. 자, 정리하면 제약 조건을 걸면 제약 조건의 이름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그 제약 조건의 이름을 우리가 명시적으로 줄 수도 있고 우리가 주지 않으면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생성할 수도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그 실습 테이블에 보면 제약 조건이 여기저기 많이 들어있고 또 제약 조건뿐만 아니라 테이블을 생성하기 위해 필요한 여러 가지 문법들이 다 나와 있었는데 스크립트에 있다는 거죠. 우리가 스크립트를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고 그냥 썼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스크립트에 있는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이 사용하고 있는 K리그 데이터의 경우에는 4개의 테이블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선수 아이디, 팀 아이디, 운동장 아이디, 운동장 아이디와 경기 일자의 조합이 프라이머리 키인 상태입니다. 그리고 디스크라이브를 한번 해보면 테이블의 구조는 이러이러해요. 테이블의 구조를 보면 왼쪽이 디스크라이브를 했을 때 나오는 결과이고 오른쪽은 그거를 해석한 거고 제약 조건 부분은 지금 왼쪽에선 나오지 않지만 제가 추가로 기술을 해준 겁니다. 자, 보면은 눈에 띄는 것들이 얘네들이 칼럼 이름이란 말이에요. 얘네들이 이렇게 칼럼 이름이 되겠고요. 그리고 얘네들은 데이터 타입이 되겠어요. 데이터 타입이 돼서 캐릭터 7바이트, 벌차2 20바이트, 여기 20바이트지만 문자열이 짧게 들어가면 반납할 거니까 넉넉하게 잡아준 거죠. 또 넘버인데 2라고 되어 있으니까 2,0, 즉 정수 2자리란 뜻이고요. 또 데이트, 넘버는 얘 아래는 3자리이고 정수 이렇게 해석이 되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위에 있는 3개에 대해서는 난널 제약 조건이 또 붙어 있는 상황입니다. 자, 해서 보면 위에 것만 보면 플레이어 아이디의 경우에는 난널이면서 고정 문자열 7자리. 자, 위에 이렇게 써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쭉 해석을 할 수가 있고요. 여기에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다른 명령어, 다른 방식으로 확인을 한 결과 프라이머리 키는 잡혀 있는데 프라이머리 키가 플레이어 아이디였고요. 그리고 이 테이블의 프라이머리 키가 플레이어 아이디다 라는 그 제약 조건명의 이름은 이거였어요. 물론 지금 여러분이 이 이름을 신중하게 기억해 두실 필요는 없고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정의를 할 거다라고 미리 한번 살펴보는 겁니다. 포린 키도 하나가 걸려 있었는데 플레이어 FK 라는
이름으로, 자, 제약 조건의 이름이 플레이어 FK라는 거예요. 자, 보면 foreign key는 팀 아이디에 걸려 있었어요. 요 팀 아이디가 사실은 다른 테이블을 참조하는 foreign key인데 그 제약 조건의 이름이 플레이어 FK라고 우리가 주었고요. 그리고 난널 제약 조건이 걸려 있는 거는 플레이어 네임과 팀 아이디였다. 자, 얘는 프라이머리 키니까 당연히 난널이 걸리게 되는 거고요. 얘네는 프라이머리 키가 아니니까 널이어도 되는 건데 굳이 플레이어 네임과 팀 아이디는 난널이라고 정의해둔, 명시적으로 제약 조건을 걸어둔 그런 상황입니다. 스키마 구조를 이렇게 ER 다이어그램으로 보게 되면, ER 다이어그램으로 보게 되면 팀 아이디가 있는데 걔를 플레이어 테이블에서 팀 아이디가 참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긴 또 스테디움 아이디가 얘를 참조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네, 여기도 식별자 관계로 되어 있네요. 얘가 얘를 참조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난번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foreign key가 생기려면 얘가 참조하고 있는 부모 테이블이 먼저 생성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고 있는 요 스테이디움이 가장 먼저 생겨야 되고요. 스테이디움이 생기게 되면 팀도 생길 수 있고 스케줄도 생길 수 있고요. 팀이 생기고 나면 플레이어가 생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